네, HAB라고 하는 것은 휴먼 애니멀 본드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유대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동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복지에 맞게끔. 주변에 보시는 일반적인 병원들이 사람의 가정의학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케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 행동학에 관련돼 가지고 상담도 드리고 치료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예절 교육이라고 하면 기초 예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같이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함에 있어 가지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보호자가 불렀을 때 아이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고요. 근데 이런 것에 또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강아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예절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 아이들이 행복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건 사실 식사 예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반려동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 왜 우리 예쁘다 예쁘다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당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강아지가 너무 착하고 막 성격이 너무 케어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입양되고 난 뒤에 점차 무는 아이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댁에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아이도 너무너무 성격이 착했는데 점차 무는 아이로 변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더니 얘가 다 고집을 부리면서 싫은 거는 싫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해소되는 것과 안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주셔야지 강아지의 어떤 흐름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이를 혼낸다거나, 그죠? 혼낸다고 하는 거는 가학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리더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큰 소리를 치거나 혼내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일관성 있게 부드럽게 계속 잘하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잘못하는 것들은 행동이 사라지도록 없애지도록 그렇게 무시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율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려면 주고받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었을 때 얘네가 보상으로 느끼게 될 건데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이 1차적인 강화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클리커 이런 것들이 2차적인 강화자라고 하는데요. 1차적인 강화자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으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뭘까요? 체질과 체급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소형견들 보시면 몸무게 막 2, 3kg 되잖아요. 위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막 사과 4분의 1쪽 주시고 조금밖에 안 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크기에 비하자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체질과 어떤 체형과 비만이라면 또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상으로 주는 것만큼 칼로리를 낮춰서 사료를 급여하셔야 되실 거고요. 보통은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평상시와 달라지지 않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평상시와 달라지지 않는 를 보시려면 평상시에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시야를 하루에 3번 하던데 갑자기 8번, 9번을 한다던가, 밥을 항상 이 정도 먹었었는데 양이 줄었다거나 체중이 변했다거나 몸을 만져봤을 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않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귓병이라도 겉에까지 질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안쪽에 냄새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혹시 아이가 움츠러들거나 싫어하거나 피하는 몸짓이나 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보이지 않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더불어서 활발하게 잘 놀고 사람을 잘 반기고 꼬리도 잘 치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거나 끙끙거리거나 벌벌벌 떤대거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와 같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더 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몸을 많이 웅크리고 있는다거나 또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 갑작스럽게 더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계속 와봤더니 생각외로 무섭지도 않고 선생님들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고 생각이 되면 아이들이 물던 아이들이 점차 순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뭐 뇌칼로나 입막이 없이 어떤 아이들은 막 진료실로 뛰쳐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보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이런 행동학을 보호자님들이나 아니면 동물을 마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 이렇게 익숙해지셔가지고요. 아이들을 바로 알고 바로 돌봐서 보호자님 복지, 동물의 복지, 그리고 이웃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의 열정. 퓨리나 프로플랜.